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물건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백화점에 가서 현금 몇 천만 원을 내밀어도, 심지어 VIP 고객이라 해도 구매할 수 없는 명품 핸드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이 가방을 사기 위해 5년씩 기다리면서도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법이 숨어 있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200년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01년 2월 독일의 작은 도시 크레펠트에서 시작됩니다. 티에리 에르메스라는 이름의 아기가 태어났죠. 그의 어머니는 독일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이민자였어요. 이들 부부는 작은 여관을 운영하며 6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티에리는 그중 막내였습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티에리가 겨우 2살이 되던 해, 운명은 이 가족에게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럽 전역을 휩쓴 나폴레옹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가족 구성원들 중 여러 명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유럽 전역에 퍼진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6자녀로 북적이던 에르메스 가정은 순식간에 적막해졌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1828년 에르메스 가족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슬픈 기억들로 가득한 크레펠트에 머물 수 없었던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죠. 당시 27세였던 티에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파리 북부 퐁오데마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낯선 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티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한 지 3년이 지난 1831년, 그는 드디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술을 만나게 되죠. 바로 가죽 제조 기술이었어요. 당시 파리는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시대입니다.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은 모두 말과 마차를 이용해 이동했고,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마구와 안장이 필수였어요. 티에리는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생기면서 티에리의 야망은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건설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밤낮으로 기술 연마에 매진했고 파리 상류층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1837년 36세가 된 티에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파리의 루바스 디람파르 거리에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게 된 것이죠.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티에리의 사업 철학은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그는 대량 생산이 아닌 최고급 맞춤 제작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프랑스 귀족들과 마차 운송업체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품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파리의 상류층들은 혁신적인 트렌드에 민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겁고 화려한 전통적인 마구가 아니라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티에리는 이런 니즈를 정확히 캐치해서 가볍고 심플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하네스와 브리드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품들은 곧 파리 사교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으로 우수한 것을 넘어서 미적으로도 세련된 감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티에리가 만든 마구들은 정교한 피팅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했고, 이런 기술적 완성도는 결국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국 박람회에서의 수상은 티에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장인들과 경쟁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기술력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 수상을 계기로 에르메스의 명성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878년, 77세의 나이로 티에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에르메스는 2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샤를 에밀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샤를 에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방의 이전이었어요. 그는 사업장을 파리의 포브르 생 안나 24번지로 옮겼는데,
이 위치는 파리 중심가에서 접근성이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에르메스를 알릴 수 있었죠. 샤를 에밀의 진정한 혁신은 사업 영역의 확장이었어요. 아버지 세대에서는 주로 프랑스 내 귀족들을 상대로 했다면 그는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러시아, 북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엘리트들까지 고객층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이런 글로벌 확장 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에르메스의 탁월한 품질에 대한 소문이 국경을 넘나들며 퍼져나갔고 각국의 왕실과 귀족들이 에르메스 제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차르가 에르메스의 안장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은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샤를 에밀의 또 다른 혁신은 제품 다양화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이더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하우 에코르 100이었습니다. 이 가방은 기수들이 안장을 휴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는데 실용성과 우아함을 완벽하게 결합한 걸작이었어요. 하우의 코르 100의 성공은 에르메스가 단순한 마구 제조업체를 넘어서 종합 가죽 제품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죠. 거의 30년간 사업을 이끌어온 샤를 에밀도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돌프와 에밀 모리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함께 에르메스의 3세대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이들은 회사명을 에르메스 프레르로 변경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3세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에밀 모리스였어요.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른 스타일의 경영자였는데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910년대 초 에밀 모리스는 사업차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지퍼라는 신기한 도구를 처음 접하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지퍼는 매우 생소한 기술이었는데 에밀 모리스는 이 작은 장치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는 지퍼를 프랑스로 가져와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프랑스에서 지퍼 특허를 출원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죠. 1910년대 후반 에르메스는 지퍼가 적용된 최초의 의류와 핸드백을 선보였고 이 소식은 파리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지퍼를 에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에르메스가 지퍼를 프랑스에 처음 소개한 브랜드였기 때문이죠. 이는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14년경 에르메스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어요. 러시아 차르에게 안장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공방에는 최대 80명의 숙련된 안장 장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는 이제 단순한 가족 사업을 넘어서 본격적인 제조업체로 성장한 것이죠. 하지만 좋은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1919년 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해 마구와 관련 장비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에르메스의 주력 사업 모델의 직격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어요. 아돌프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고 에밀 모리스가 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의 자질이라고 하죠. 에밀 모리스는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1922년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마음에 드는 핸드백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한 것이죠. 이 사소한 불평이 에르메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품군의 탄생으로 이어졌어요. 에밀 모리스는 아내를 위해 직접 핸드백을 디자인하기로 했고 이것이 에르메스 최초의 가죽 핸드백이 되었습니다. 이 가방은 본질적으로 하우 에코르의 축소 버전이었지만 여성들의 일상적인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이 핸드백의 성공을 본 에밀 모리스는 제품 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1925년에는 최초의 남성용 기성복 라인을 출시했는데 특히 골프 재킷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골프는 상류층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에르메스의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했거든요. 1927년에는 보석 라인을
1928년에는 시계와 샌들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1937년 에르메스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제품 중 하나인 실크 스카프를 선보였습니다. 이 스카프는 출시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제클린 케네디 같은 유명 인사들이 애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죠. 실크 스카프의 성공에 이어 실크 넥타이와 향수도 출시되었어요. 모든 제품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에르메스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성장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1951년 내 딸의 아버지였던 에밀 모리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에밀 모리스는 사위 중 한 명인 로베르 뒤마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에르메스 역사상 최초로 직계 후손이 아닌 인물이 회사를 이끌게 된 것이었죠. 로베르 뒤마는 자신이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이 자리에 완벽한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말과 마차 로고는 오늘날까지도 에르메스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고 샹들리에 팔찌 등 여러 히트 상품들을 탄생시켰어요. 로베르 뒤마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30년대에 디자인한 한 핸드백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하나의 제품에 불과했지만 1956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죠. 그 사건의 주인공은 할리우드 여배우이자 모나코 공주가 된 그레이스 켈리였습니다. 1956년 임신 중이던 그레이스 켈리가 에르메스 핸드백으로 자신의 배를 가리고 있는 사진이 라이프 매거진 표지에 실렸어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전 세계 여성들이 에르메스 매장으로 몰려와서 그레이스 켈리가 든 그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르메스는 재빠르게 이 기회를 포착해서 해당 핸드백의 이름을 켈리백으로 변경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에르메스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완전히 도약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럽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켈리백 사건 이후로는 전 세계 대중들이 에르메스를 동경하는 궁극의 명품 브랜드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켈리백의 성공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30년 후 이보다 훨씬 더 특별한 아이템이 탄생하게 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패션 업계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나일론, 폴리에스터, 비닐 같은 인공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소재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수익성 면에서 유리했거든요. 하지만 에르메스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최고급 천연 소재만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죠. 당연히 비용은 훨씬 많이 들었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한때는 에르메스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기도 했어요. 1978년 에르메스는 다시 한번 세대 교체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에르메스 가문으로 경영권이 돌아왔는데 장 루이 뒤마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어요. 그는 로베르 뒤마의 아들이자 에밀 모리스의 손자, 그리고 창립자 티에리의 증손자였죠. 장 루이 뒤마에게는 혁신의 DNA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는 취임하자마자 에르메스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브랜드 다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회사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죠. 그는 회사명을 변경하고 핵심 사업을 실크 스카프, 가죽 제품, 기성복이라는 세 가지 필수 제품군으로 재정의했어요. 이를 통해 에르메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죠. 켈리백의 엄청난 영향력을 직접 목격한 장 루이는 언젠가 그 성공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984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파리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에어 프랑스 항공편에서 시작되었어요. 장 루이 디마와 영국의 유명한 배우 겸 가수인 제인 버킨이 우연히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이죠. 제인 버킨은 항상 고리버들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것이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인이 자신의 유명한 바구니를 머리 위 수납 공간에 넣으려고 하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버린 것이죠. 제인은 좌절하며 어디서든 제대로 된 가방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 루이가 자신을 에르메스의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제인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장 루이는 여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냅킨의 다양한 핸드백 디자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으로 불리는 버킨백입니다.
흥미롭게도 버킨백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에르메스의 마케팅 전략이 이 가방을 서서히 부와 독점성의 상징으로 만들어갔죠. 높은 가격과 긴 대기자 명단이 오히려 가방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현재 버킨백을 구매하려면 평균 5년을 기다려야 하고 대기자 명단에는 수천 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는 배블런 제화의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가격이 높을수록 구하기 어려울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킨백은 예측할 수 없는 일정에 따라 제한된 수량으로만 배포되죠. 이런 인위적인 희소성과 독점성이 핸드백 수집가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핸드백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가죽으로 만든 버킨백의 가격은 12,000달러부터 시작되죠. 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든 제품들은 100만 달러를 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버킨백을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버킨백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5%에 달해요. 이는 S&P 500의 평균 수익률인 9%를 크게 웃도는 수치죠. 버킨백을 소유한다는 것은 확실히 매우 흥미로운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버킨백은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 비밀은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버킨백에는 최고급 가죽만이 사용돼요. 악어 가죽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아서 스크래치가 없는 악어의 가죽이어야 하고, 타조 가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타조 농장에서 최상급만 공급받죠. 모든 버킨백은 오직 프랑스에서만 제작됩니다. 1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장인이 버킨백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만들어요. 버킨백 하나당 최소 48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완성된 버킨백은 에르메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에르 알렉스 디마가 하나하나 검수해서 내보냅니다. 그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방은 즉각 폐기되죠. 그래서 명품 업계에서는 명품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진짜 고급 명품 브랜드, 또 다른 하나는 대중을 위한 명품 브랜드예요. 대중을 위한 명품 브랜드는 보통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에 하청을 줍니다. 마지막 마무리만 본사에서 하고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를 달고 전 세계에 출시하죠. 또한 이 브랜드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데 루이비통만 해도 2000년대 중반 도요타의 린 생산 방식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에르메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진짜 명품 브랜드로 생각하니까요. 그 결과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버킨백이 탄생하는 거죠. 지난 35년 동안 버킨백의 가격 상승률은 S&P 500과 금의 수익률을 앞질렀어요. 버킨백의 성공 이후 장 루이는 에르메스의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동시에 기존 매장들을 통합하고 제품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강화했어요. 2005년에는 프랜차이즈 매장 수를 줄여서 브랜드 통제력을 높였죠. 2006년 장 루이는 은퇴를 발표하면서 친구인 패트린 토마스를 CEO로, 자신의 아들 피에르 알렉시 디마를 예술감독으로 임명했어요. 패트릭 토마스는 두 세대 사이의 부드러운 전환을 보장했습니다. 2013년 장 루이 디마의 조카인 악센 디마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죠. 피에르 알렉시와 악셀의 지휘 아래 에르메스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2010년 에르메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에르메스를 인수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아르노 회장이 에르메스를 노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을 인수한 후 대중화시켜 성장해온 회사였거든요. 에르메스는 변화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는 회사였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죠. 더욱 문제가 된 것은 LVMH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법적 공시 의무까지 어기면서 몰래 에르메스 주식을 수집했던 것입니다. 에르메스 측은 이런 행위를 신사답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에르메스는 본격적인 방어 작전에 돌입했어요. 에르메스 가문이 소유한 지분 50.1%를 모아 지주회사를 설립했고,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다시 오너 경영으로 복귀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문의 6대 손 악셀 디마가 CEO로 취임했죠. 결과는 에르메스의 승리였습니다.
2017년 인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LVMH가 에르메스 주식을 모두 처분했거든요. 명품업계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셈이었어요. 오늘날 에르메스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이 패션 하우스는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거의 6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족 소유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에르메스는 가죽 제품과 기성복, 안장부터 시작해서 라이프스타일 액세서리, 가구, 향수, 시계, 보석까지 광범위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요. 6세대에 걸친 창의적인 비전가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해온 결과죠. 에르메스가 다른 명품 브랜드와 다른 점은 브랜딩 방식에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내부에 마케팅팀을 두지 않고 광고는 최소한으로 집행해요. 또한 에르메스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이나 앰베서더로 기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대부분의 셀럽들이 알아서 에르메스를 내돈내산한다는 거죠. 팝스타 빅토리아 베컴은 100개 이상의 에르메스 백을 소유하고 있고 제니퍼 로페즈는 신혼여행에서 1억 원대 캘리백을 들고 나타났어요. 최근에는 남성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버킨백이 유행하고 있는데 파렐 윌리엄스가 초대형 악어 가죽 버킨백을 든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전 세계 부호들의 에르메스 사랑은 각종 비리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금고에서 100개가 넘는 에르메스 백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죠. 에르메스의 또 다른 특징은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에르메스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어요. 진정한 럭셔리를 추구하는 고객들은 경기가 어려워도 에르메스를 찾기 때문이죠. 에르메스는 매년 신입 장인을 선발해 2년간 교육시킵니다. 이들은 에르메스의 전통 기법을 배우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에르메스에는 5,000명이 넘는 장인들이 일하고 있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2세, 3세 장인들이에요. 부모의 기술을 물려받아 더욱 정교한 솜씨를 자랑하죠. 에르메스가 186년째 가족 경영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주주 합의서에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은 가족만 소유할 수 있고 주식은 반드시 가족에게 매각해야 하며 CEO 교체 등의 주요 안건은 가족 주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에르메스가 이렇게까지 가족 경영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가족 기업 형태가 대대로 이어져 온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족 기업이기에 당장 성과를 내지 않는 프로젝트도 10년 이상 추진할 수 있죠. 에르메스가 가족 기업이어서 갖는 특성도 있어요.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에르메스 전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15년 이상 근속했어요. 에르메스 직원의 7%는 에르메스 주주이기도 하죠. 코로나 위기 때도 에르메스는 단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았는데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에르메스는 공급업체도 가족처럼 대우해요. 한 회사와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거래하고 그 중에는 100년 넘게 함께 일하는 회사도 있죠. 에르메스 가문이 가족 경영을 하면서 유독 신경 쓰는 것이 환경 보호 활동입니다. 그동안 에르메스가 자연으로부터 최고급 천연 재료를 제공받았기에 지금의 에르메스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리페어 서비스예요. 에르메스는 매년 12만 개의 에르레스 제품을 수리해 줍니다. 에르메스의 뿌띠아시 프로젝트도 유명한데 이는 에르메스 제품을 만들고 남은 재료로 신발끈, 키뱅, 미니백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에르메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관성입니다. 186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가치와 철학을 지켜왔고 그 결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명품 브랜드가 된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결과입니다. 에르메스의 광고 카피 중에 아주 유명한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에르메스의 브랜딩 전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에르메스는 에르메스다움을 중심에 두고 서서히 진화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에르메스에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르메스는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이 되었거든요. 나폴레옹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비극에서 시작해서 자동차 시대의 도래로 마구 사업이 쇠퇴했을 때도 에르메스는 항상 새로운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고집,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능력, 전통과 혁신의 균형. 이 모든 것이 에르메스를 오늘날의 명품 제국으로 만든 비결이에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가족이 지켜온 철학과 가치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방을 탄생시킨 것입니다.